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나갑니다.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평화의 방관자로 오히려 방해자로 남을 것인지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비핵화 로드맵도 비핵화 선언도 아무것도 없이 북한의 입장만 받아 적는 회담이 되고 말았다는데, 육성으로 들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어제까지로 마무리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각각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세 분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직접 평양을 다녀온 분의 목소리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 호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천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시내의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막판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최강병기에서 알아보고요. 심재철 의원의 압수수색, 드루킹 첫 공판 준비길 현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총 7명입니다. 안매장도 하고 강한대교 위에서도 버리고 그랬습니다. 개봉을 앞두고 예고편의 한 장면을 들려드렸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암수살인인데요. 유가족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동의 없이 제작을 했다는 건데요. 오늘 우리 연애할 거에서는 이 문제와 함께 가수 구하라 폭행 사건의 전말과 여배우 숙소 몰카 설치 논란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4부에서는 지금 귀향길에서 저희 방송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남편과 부인 둘 중 어느 집 고향을 먼저 방문하십니까? 정치하는 엄마들에서는 남녀가 뽑은 명절 성차별 탑5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데 4부에서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보수야당은 혹평을 내놨습니다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정상회담을 잘했다, 이런 여론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백두산 어떻던가요? 이건 직접 가보지 않고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다음번에. 네. 그 백두산을 그렇게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는 날이 1년 중에 며칠 안 된다고 하던데. 네. 그 어떻게 해군이 좀 따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거기 말로는 3대가 업을 쌓아야지 그렇게 맑은 날, 하늘이 쾌청한 날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평양에서는 비가 오고 날씨가 굉장히 구졌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갔습니다. 근데 백두산 중반으로 딱 오르는데 날이 너무 화창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멋진 광경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 정동영 대표 이야기로는 예전에 갔을 때는 그 호텔 밖을 못 나가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제지가 없어서 본인이 저녁에 한 1시간 평양 시내를 산책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네. 정말로 그 호텔 나가는 거 이렇게 하는데 제지가 없었습니까? 저는 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정동영 그 대표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도 나누고, 그 대동강변을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처음입니까, 이번이? 저는 13년 전에, 제가 한 몇 번 다녀왔고요.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다시 가게 됐던 거죠. 최근에 갔다 온 분들은 다들 평양이 달라졌다, 북한 주민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던데 직접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 마지막 갔던 것이 이제 13년 전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던데 정말 평양 시내는 뭐 어마어마한 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로 따지면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살림집들이 수십 층 고층 빌딩으로 쭉 지어져 있었고 그쪽 말로는 1년에 뭐 한 3만 호, 4만 호씩 이렇게 계속 거리를 하나씩 조성을 해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외벽도 상당히 세련되게 색깔을 잘 입혀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뭐 반미구호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군사력을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정치적 슬로건이 싹 다 빠진 상태에서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이나 과학기술력을 높이는 나라로 가야 된다. 이런 슬로건이 상당히 눈에 띈 것. 이것도 하나의 변화로 느껴졌어요. 선전 문구 자체가 달라졌다. 네네. 현송월 단장이 이 대표에게 천지는 겨울에 눈 올 때 오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죠? 네네. 우리가 백두산 갔다 내려와서 그 삼지연에다가 만찬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외 만찬장을 굉장히 멋지게 꾸며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 와중에 같은 테이블 옆에 있었는데 뭐 그 핸드폰에 있는 자기 그 아들 예쁜 얼굴도 막 보여주고 따님이었구나. 따님 얼굴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제 천지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이렇게 하창한 날에 천지를 보는 것도 멋지지만 이제 눈이 내린 그 백두산의 천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멋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꼭 올해 겨울 안에 국회의담을 목성사시켜서 다시 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이해찬 대표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남북 국회의담은 그 약속을 하고 오신 건가요? 확답을 짓고 오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실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쪽 국회의원들도 300명이고 그쪽은 6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시에 한 자리에 앉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오늘도 제가 문희상 의장님께 드렸던 말씀은 초기에 그러면 뭐 50명이든 100명, 100명이든 이렇게 조금 제대로 될 수 있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방식으로 국회의담의 단초를 일단 여는 것을 연내에는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남북 정상 간에도 이틀째 되는 날 이 국회의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잘한다면 연내에 그게 실현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연내라고 해봐 이제 2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네. 그 뭐 100명이든 50명이든 그 우리 쪽에서 여야가 모두 의원들이 합심해서 나가는 게 뭐 모양새도 좋고 할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수 야당은 글쎄 한다고 하면은 참석을 할까 걱정도 됩니다. 이번에 가실 때는 대통령 행정부가 하는 일에 국회가 가는 게 격이 안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국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 일원으로서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보수 야당들도 다 미래의 집권을 또 꿈꾸는 정당들인데 한반도 평화의 문제만큼 이 나라에서 또 중요한 그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대한 좀 설득시켜서 이 문제만큼은 협치합시다.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뭐 평화의 문제니까요. 네. 예스앱으로 체리블루님, 이 의원님 그 손 교체 악수 사진 진심으로 재밌었는데 후일담 좀 들려주시죠. 이랬는데 기억나십니까? 거기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악수하는 거를 처음 해보셨나 봐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굉장히 다 같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 그래서 옆에서 조금 코치를 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네, 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네. 뭐 TV로 혹은 언론을 통해서만 보던 그 김정은 위원장 직접 가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샤이한 스타일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수줍은 미소 같은 걸 되게 많이 띠고, 그런데 또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북한 지도자들하고는 달리 상당히 또 열려있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현우 마술사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찬 탁자 위에다가 이제 카드를 쫙 뽑아놓고 마술을 시키는데, 그걸 하라는 대로 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그렇게 편안하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예. 네. 아까 보수 야당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NLL 포기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바른미래당도 비핵화 진전이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풍계리 핵도 그 핵실험장도 그 폭발을 했고 지금 동창리도 폐쇄 상태에 가 있고 이번 회담에서 아주 구체적인 다음 단계에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창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는 와서 직접 보여줄 기회를 안 줬으니까 이번에는 유관국들 와서 다 보시라고 그걸 다 폐쇄하는 과정들을 입증하겠다. 그리고 영변의 핵시설도 실제로 핵물질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영구 폐쇄 단계로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비핵화 진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네네. 그분들께서 이 남북 간의 적대적인 대립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라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면 실제 비핵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비핵화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북한 가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 같은데요. 그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과 나란히 또 사진도 찍고 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대화도 좀 했습니까? 많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그쪽은 예. 이제 경제인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따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다만 백두산 천지에 오를 때 잠깐 이제 교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천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아까 3대가 업을 쌓아야 이런 날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니 사진 보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좀 재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노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재용, 최태원 회장 등을 채택했는데 거부당했다고요? 네. 저는 이 남북화의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기업도 기업 문화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갖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이분들을 부른 것은 아니에요. 기흥공장에 얼마 전에 이산화탄소 폭발 사고로 2명이 사망을 했고 이 삼성 공장이 지금 2014년 이후에 190건에 달하는 중대재해들이 계속 발생해왔습니다. 그리고 SK 경우에도 가습기 살균제 유해 물질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꼭 나와주십사 요구를 한 것인데 국민들 앞에서 이런 사고가 왜 벌어졌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사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 기업 책임자로서 마땅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국정감사장에 나오셔서 국민들에게 그런 진상들을 그리고 책임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들 간에 협의가 안 돼서 못 부른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런 국정감사가 이런 걸 안 하면 뭘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반대쪽 반대하는 사람들 네. 그 기업 회장 불러가지고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기업 활동 위축된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저는 망신 주기 식의 국정감사의 그간의 논란들, 국회의원들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함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해결 방향을 찾아나가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재벌 기업들도 여기 나와서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는 자세로 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 앞인데 국민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덕담 하나 해주시죠. 이제 평화의 길은 뚫렸으니까 국민들에게 두 번째 선물은 뭐니 해도 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큰 소득 불평등 양극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겪고 계신데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상공인들 좀 마음 편히 기업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이 열심히 더 2배, 3배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날마다 쏟아진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부가 집값 잡는 두 번째 대책이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은 모두 17곳에 약 3만 5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 1만 200가구, 경기도에 1만 7천 가구, 인천에 7,800가구가 공급이 된다는 것인데요. 서울은 지금 성동구치소 자리하고요. 개포동 재건마을,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9개 부지에 총 11곳에서 이렇게 신규 부지가 공급이 됩니다. 11곳 중에 9곳은 비공개, 2곳은 공개를 했는데 네. 그럼 성동구치소는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이전했죠. 이전했습니까? 네, 그 성동구치소가 가락동에 있었었는데 예. 그게 그 송파구 문정동으로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같이 이전을 한 상태이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모두 좀 혐오 시설이었기 때문에 좀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박원순 시장이 6.13 지방선거 할 때 이 구치소를 이전시키면 복합문화시설과 청년 일자리 센터 등등을 여기에 짓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임대주택, 뭐 공급주택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는 거고 더 중요한 문제는 송파구가 이 국토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전혀 내용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포동 재건마을은 강남인데 강남이 아닌 뭐 이런 곳이시죠? 그때 얘기했던 대로. 개포동 원래 판자촌, 그러니까 예전에 네.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서 그쪽에다 새롭게 판자촌을 짓고 무허가로 살던 곳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래 SH공사가 2012년부터 정비계획을 세웠다가 계속 밀어주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가구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340가구. 그래서 뭐 얼마나 더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까 생각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자리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파구하고 이제 오픈된 곳 송파구하고 그렇죠. 개포동인데 그렇죠. 여기다 서울에서도 이 땅값, 집값 그렇죠.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렇죠. 계속 오르는 곳이죠. 네. 사실 여기에 공급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여기에 이제 어떻게든 간에 분양을 받든지 들어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로또를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은 여기가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예. 당장은 뭐 큰 로또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 언젠가는 임대 아파트도 다 분양이 될 것이고 예. 뭐 또 뭐 재개발 과정을 거치다든지 하게 되면 아마 언젠가는 반드시 여기가 로또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기 그 성동구치소 말씀을 하셨는데 성동구치소가 지금 이전해서 서울 동부구치소가 됐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찔끔찔끔 공급해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네, 그렇죠.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더 뛰더라 집값이.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꾸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뉴타운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뉴타운 정책을 통해서 재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 도심에 상당한 양의 주택을 공급을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전체적으로 서울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까지 나버렸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강남 3구라 그랬는데 강남 6구가 돼버렸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송파구 비롯해서 동작 뭐 심지어 마포까지 이렇게 집값이 뛰게 되는 사례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미 지금 주택 공급이 100%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서울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주택 공급을 많이 해줘야지 집값이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서울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더 이상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찔끔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뜨거운 냄비에 물을 조금 몇 방울 떡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펑 터지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부동산 자체가 이미 과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냄비가 식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식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뭐 일부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툭 하면 나와가지고 공급을 늘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실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투기꾼에 가까운 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노리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분들이 이런 분들도 뭐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정책으로서 뭔가를 수립할 때는 좀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해찬 대표가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동산 대책의 기조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급을 늘리는 거는 이제 지금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 사람들이 서울이나 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가. 결국 인프라라든가 나머지 이제 재반 여건들이 좋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분산시켜 놓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대책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지켜보죠. 또 공급론자들의 주장도 있으니까 그렇죠. 공급하면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예.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오늘 심재철 의원 이름이 각종 포탈에 계속 이름이 있던데 뭐 때문에 그렇죠? 사실 심재철 의원이 오늘 그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심재철 의원이 이 재정 분석 시스템, 정부가 운영 중인 어떤 정보 시스템인데요. 이 정보 시스템에 무단으로 미인가로 접근을 해서 47만 건의 각종 그 재정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자정부법이라든지 몇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기획재정부가 고발을 했고요. 바로 그래서 검찰이 오늘 심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이 심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47만 건을 다운로드 받는 건 맞는데 비인가는 아니었다. 정확하게 배당받은 아이디로 접속을 했고 다만 이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양의 자료를 받을 수 있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뭐 고소 고발까지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 기재부, 재정정보원 이런 쪽에서 이거 정보가 잘못된 거니까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버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재철 의원실의 주장이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왜 버텼을까 좀 타당한 면이 없다 이렇게 또 보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게다가 또 하나 디지털 정보라고 하는 건 또 삭제하면은 증거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얘기여서 사실은 뭐 양쪽 다 뭐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볼 만한 일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3년 이하 징역까지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보좌관, 비서관 이 사람이 열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들락날락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스페이스 2번 눌러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쪽 입장이고 또 하나 만약에 심재철 의원 말이 맞다면 정말 백스페이스 2번 눌러가지고 그렇게 자료가 무더기로 다운로드 될 만한 상황이라면 얼마나 더 큰 문제라고 보지 않겠냐.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백스페이스를 눌렀는데 거기서 엄청난 자료들이 뜨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운로드 보기도 하고 열람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47만 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이 발견된 과정을 살펴보면 또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47만 건을 다운로드 받다 보니까 시스템에 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갑자기 부하가 걸리고 속도가 늦어지면서 에러가 나니까 이게 왜 이렇지 하다가 살펴보니까 그런 문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법률상으로 보면 위반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 접속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뒤에 반복적으로 47만 건에 달하는 엄청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자정부법 제35조 7호가 해당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승인받은 기관이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저장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법에 보면 제74조에 보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또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일단 수사를 해서 어떤 자료가 유출이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비밀인지 아닌지 이것이 혹시 뭐 정상적으로도 접속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이라고 하던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심재철 의원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게 오류라고 하는 것을 와서 확인도 해서 가놓고 왜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요점이고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실에서 정당한 뭐 그 허가를 받고 들어가서 처리를 한 것을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있죠. 그러니까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또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은 너네들이 좀 불법적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해놓고는 우리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걸 좀 공격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은 누구 말이 맞는지는 수사를 해서 만약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안 돌려주는 겁니까? 심재철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이런 식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 내가 정당하게 얻은 자료인데 왜 나중에 사후적으로 돌려달라고 하면서 나를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으로 모느냐. 이게 요점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야당 탄압이냐 아니냐. 사실 그렇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 감정 대립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재부하고 심재철 의원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정적 대립이 이렇게 위반이다 아니다 문제까지 발전한 것 같고요. 심재철 의원이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때 그 자료 안에 상당히 그럴듯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실에서 본인들은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자료가 나중에 비인가 자료라는 걸 알았다면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죠. 정부 측에서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는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본인들은 뭐 알 권리 차원에서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게 좋지 않은 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부가 돌려달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뭐 경찰 수사가 들어간 거죠. 압수수색까지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드루킹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드루킹 나왔나요? 네, 드루킹은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는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뭐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없고요. 한 번 더 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쟁점을 정리할 것들을 좀 정리하고요. 사건을 병합할 것인가. 그러니까 드루킹 재판과 김경수 의원의 재판을 병합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번에 열리는 것이 되면 아마 쟁점이라든지 이 증거 목록 이런 것들을 좀 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경수 씨 지사는 안 나왔겠지만 뭐 변호인은 나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공모와 관련돼 있는 기소 사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방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드루킹 김 씨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 이렇게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쟁점으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공판 길이 제대로 열리면 그때는 출석을 해서 김 지사가 본인의 입장을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과 별개로 지금 현재 이제 드루킹 쪽 입장에서는 또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변호사들 기소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재판은 뭐 이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김경수 지사가 근데 만일 뭐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난다고 하면 또 뭐 특검 무용론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또 나오기 좀 전에 얘기 나온 거는 김경수 도지사하고 드루킹 일당이 재판을 따로 받기로 했답니다. 병합한 게 아니고. 예, 병합한 게 따로 받기로 했고요. 예, 특히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노회찬 의원 정치자금 부분에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를 따로 해야 될 문제가 그 상황이 좀 생겼기 때문에 따로 분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 기자는 이번에 부산 내려가시고. 예, 먼 길을 내려가야 됩니다. 네. 노 변호사는 어디 가십니까? 저는 서울에 그냥 계속 서울에. 있습니다. 부럽네요. 안동까지 가셔야 되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 얘기 우리 저 3부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어디로 네. 가느냐 중요하니까. 네. 예.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7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